오늘 밤 안에 저를 호적에 올리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이면 당신은 관아로 끌려갑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결정하세요. 뭐라고? 당신을 노리는 건 당신 아버지가 숨긴 장부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에 전해지는 야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밤 안에 저를 호적에 올리셔야 합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몽둥이에 맞던 11살 거지 아이가 몰락한 양반과 교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 단돈 3냥에 건진 거지 소년이었지요. 내일 새벽이면 누님은 관아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와 법적 보호자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3냥짜리 꼬마가 양반과 교수와 호적을 논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지 아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대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낙화 고을에는 꽃냄 대신 시신 타는 매캐한 연기와 곡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2년째 이어진 지독한 흉년과 역병은 마을을 산 사람의 지옥으로 만들었고 민심은 굶주린 늑대처럼 흉흉해졌지요. 하지만 이 처참한 마을에서 역병보다 더 무서운 소문이 돌았으니 바로 몰락한 양반가의 교수 윤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윤서는 2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함으로 유배를 갔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직 현감설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곤 서책 몇 권과 빈집 한 채뿐이었지요. 윤서는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바느질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으나 그녀의 단정한 얼굴과 고든 성품이 어찌나 돋보이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낙화 마을의 마지막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평판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을의 탐욕스러운 사또 대행이 그녀를 눈여겨보며 매일같이 포졸들을 보내 대문을 발길질하며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저자의 놀잇감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윤서는 차가운 방 안에서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눈물을 삼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쌀독마저 바닥을 드러냈고 관아의 위협은 발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남은 약초 몇 뿌리와 바느질감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들어선 윤서의 눈에 비친 것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과 그들을 개보듯 지나치는 관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먼지만 풀풀 날리는 바닥에는 버려진 거적대기들이 뒹굴었고 생선 비린내 대신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지요. 윤서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 몇 개가 팔리지 않으면 오늘 밤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시끄러운 고함과 함께 몽둥이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 대행님의 행차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누군가 무참히 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경꾼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가죽처럼 마른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하나가 흙먼지 속에서 매질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흙바닥을 뒹굴면서도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또 대행님의 행차 길목에서 잠을 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하인들의 몽둥이질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눈을 돌렸지만 윤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소년의 눈빛은 비굴함 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눈빛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기이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소년이 맞으면서도 계속 윤서 쪽을 응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찾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지요. 윤서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배 가기 전 위급한 순간에 쓰라며 건네준 마지막 비상금의 일부 세냥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그 아이의 몸값으로 이 세냥을 줄 테니 당장 매질을 멈추시오. 윤서의 외침에 하인들은 코웃음을 쳤으나 돈을 보자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내팽개치고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 윤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은 윤서의 뒤를 졸졸 따라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윤서는 아이가 배가 고파 그런가 싶어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으나 소년이 내뱉은 첫마디는 윤서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누님, 지금 누님을 노리는 어둠이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11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를 누님의 호적에 올려야 합니다. 윤서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1살짜리 꼬마가 20살도 안 된 교수에게 호적을 엮자는 말이 가당치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애야,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이 혼미한 게냐? 어서 가서 씻고 잠이나 자거라. 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으나 소녀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예사롭지 않았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산 노인의 지혜가 담긴 듯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소년이 윤서의 손목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유배 갈 때 찍힌 작은 관인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지요. 내일 새벽이면 관아에서 군사들을 보내 누님을 끌고 갈 것입니다. 명분은 이녀 차출이지만 실제로는 소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윤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또 대행이 노리는 것은 누님의 미모가 아닙니다. 누님의 아버님이 숨겨두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관하로 끌려가면 고문으로 그 소재를 캐낼 것이고 누님은 윤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것을? 국법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호적뿐입니다. 소년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 국법에 정식 호적의 보호자가 있는 여인은 함부로 차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님의 양자로 혹은 가구주의 직계로 등록된다면 그 누구도 누님을 강제로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윤서는 소년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황당하지만 묘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년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 말대로 하겠다. 윤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년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누님.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이제부터 누님을 지킬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석양이 지는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소년 도윤과 함께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새벽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운명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이상한 소년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년이 품고 있는 비밀이 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윤서의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전령들이 윤서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낙화 고을 관아의 명에 따라 윤서를 의녀로 차출하노라. 전령은 거드름을 피우며 붉은 관인이 찍힌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역병이 창궐하는 이때 약초에 능한 여인들은 마땅히 관아에서 일해야 하느니라. 오늘 저녁까지 관아로 출두하라. 말이 의녀 차출이지 이는 사실상 사또 대행의 소유물이 되라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양반가의 딸입니다. 함부로 천인처럼 부려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양반, 역적의 딸이 무슨 양반이냐? 내 아비는 환곡을 횡령한 죄로 유배간 죄인이다. 그 딸이 고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전령의 말에 윤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죄목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역하면 내 아비의 죄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잘 생각해라. 전령이 돌아서려는 순간 방문이 열리며 도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윤서가 정성껏 씻겨주고 입힌 깨끗한 무명옷을 입은 도윤은 거지 소년이 아닌 귀한 집 도련님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가구 주나 보호자가 없는 여인을 차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령이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그게 어쨌다는 게냐? 그렇다면 이 호적 문서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두 사람이 관아를 찾아가 작성한 서류였습니다. 이 윤서 누님은 이제 저희 법적 보호를 받는 가구원입니다. 저는 고 윤서 가문에 입적한 양자이자 이 가구의 호주로 등록되었습니다. 전령이 황급히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관아의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윤서와 도윤의 이름이 한 호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령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조선 국법 제28조에 의하면 호적의 보호자가 명시된 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차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반가의 적통에 속한 가구원은 더욱 그러하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법전을 달달 외운 서리처럼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이 서류는 어제 저녁 관아의 이방께서 직접 확인하고 인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방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령은 벙어리가 된 듯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게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님, 이제 첫 번째 방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또 대행은
법을 어기는 것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곧 다른 수를 쓸 것입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사또 대행의 집무실에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그 계집애가 양자를 들였다고. 사또 대행 박무현은 35살의 나이에도 아직 정식 사또가 되지 못한 야심만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의 권세가인 이판서의 사위라는 신분으로 낙화 고을에 내려와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지요. 예, 그것도 장터에서 주워온 거지 소년을. 전령의 보고에 박무현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방, 당장 그 서류를 가져와. 이방이 떨떨거리며 호적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박무현은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가다가 자신의 관인이 찍힌 것을 보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이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인장을 찍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그저 평범한 양자 입적인 줄만 알았습니다. 박무현은 이를 갈았습니다. 사실 어젯밤 도윤과 윤서가 관아를 찾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당직을 서던 이방은 퇴근 시간이 지나 귀찮아하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양자 입적, 하긴 대가 끊길 집안이니 어린 놈이라도 드려야겠지. 인장 찍어 주마. 이방은 대충 훑어보고는 도장을 꽝 찍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또 대행의 계획을 막는 결정적 장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면서 이방의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을의 환곡 출납을 기록한 장부였지요. 도윤의 눈은 순식간에 그 숫자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곡식 입고량 1247석, 대여량 3156석, 회수 예정 3890석,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이상한 빈칸들. 차액 7091석은 어디로 갔을까? 도윤은 단 한 번 본 그 숫자들을 모두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챙겨 나왔지요. 박무현은 주먹으로 책상을 두들겼습니다. 당장 취소할 수는 없느냐? 곁에 있던 형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행님, 이미 관인이 찍힌 공문서입니다. 함부로 취소하면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상부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젠장. 박무현은 이를 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저 계집애를 직접 불러들일 수는 없게 되었군. 하지만 방법은 있다. 그는 형방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부터 윤서의 집을 감시하라. 그리고 그 거지 소년의 신분을 조사해라. 호적에 이름을 올리려면 본인의 출신과 부모를 밝혀야 하는데 거지 주제에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 그렇습니다. 신분 위조로 몰면 그래. 그렇게 되면 호적 자체가 무효가 되고 윤서는 다시 보호자 없는 여인이 된다. 박무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도윤이 이미 그 모든 수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저녁 윤서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윤은 윤서를 방 안으로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누님, 오늘 밤 관아에서 첩자를 보낼 것입니다. 뭐라고? 그들은 이 집을 감시하며 제 정체를 캐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 안 대화도 엿들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연기를 해야 합니다.
도윤은 윤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고리에 숟가락을 걸어 두십시오. 혹시 문구멍을 뚫으려 하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듣기에 마치 이 방 안에 어른 남자가 있는 것처럼 들려야 합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일부러 낮고 굵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아씨, 내 오늘 장터를 다녀오느라 다리가 몹시 고단하니 어서 요를 펴고 발을 좀 주물러 주시오. 윤서는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곧 도윤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듣는 첩자들에게 건장한 성인 남성이 방 안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려는 연기였던 것입니다. 알겠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포졸 2명이 몰래 집 주변을 돌며 창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도윤은 윤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윤서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으리 발이 많이 부으셨군요. 제가 잘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허허, 그래 주시게. 도윤이 일부러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밖에 첩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어른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양자가 아니라 진짜 혼처를 정한 건가? 이거 보고해야겠어. 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윤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구나.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윤서가 잠든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서쪽 끝 약방 최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오? 문을 여는 노인의 얼굴에 도윤은 작은 폐차 하나를 보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내 이원에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한양에서 내려온 밀사입니다. 곧 이곳에 암행어사의 수행원들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관아에서 본 장부 숫자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입고만 247석 되어 3156석 차액 7091석. 그리고 그 숫자가 훗날 박무현의 목을 조를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오늘부터는 이 집 우물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도윤은 윤서를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우물이 이상합니다. 도윤은 우물 주변의 흙을 손가락으로 파헤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찌꺼기 같은 것이 흙 속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윤이 그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부자푸즈와 바나반샤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비상의 금속 냄새까지. 그게 무엇이냐? 모두 독성 약재입니다. 특히 비상은 비소 성분의 맹독이지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우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우물 테두리 돌에 새겨진 작은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문양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긴 듯한 암호 같은 것이었지요. 이 문양은 약재상들이 쓰는 비밀 기호입니다.
무슨 뜻이냐? 녹성 약재 투입 지점을 표시하는 암호입니다. 윤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이 우물에 누군가 일부러 독을 풀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량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도윤은 우물 옆 큰 돌 아래를 더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작은 마대 자루가 나왔습니다. 자루를 열어보니 검은 약재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도윤이 자루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 약재를 장기간 섭취하면 역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한, 발열, 피부 반점. 그럼 이 고울의 역병은 거짓이란 말이냐? 일부는 진짜 역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입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이 물 때문에?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님. 하지만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윤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물은 마을 서쪽 약방에서만 길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첩자들을 속이기 위해 윤서와 함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 혼자만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첩자들이 졸기 시작할 무렵 도윤은 뒷마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작은 호롱불 하나만 들고 마을 외곽의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태우는 곳이었지요. 도윤은 소각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건초 더미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아의 인장이 찍힌 약재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구호약이라고 적힌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약봉지 하나를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도 독성 약재의 혼합물이다. 도윤은 약봉지 몇 개를 품속에 숨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느냐? 걱정했다. 증거를 더 찾았습니다. 도윤이 약봉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구호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약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더 악화시킵니다. 윤서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도윤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누님의 아버님이 숨겨두신 장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반드시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증거를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 윤서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오한이었습니다. 춥다. 왜 이렇게 추운 거지? 한여름인데도 윤서는 이불을 3겹이나 덮고도 이를 딱딱 떨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검은 형체가 날 부르고 있어. 윤서는 허공을 가리키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다. 역병에 걸렸어.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윤서의 집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도윤은 윤서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체온, 불규칙한 맥박, 그리고 동공의 확장. 이것은 중독 증상이다. 도윤은 즉시 윤서의 침상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베개실, 이불 속, 요 밑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개실 안쪽 솔기 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 검은 가루가 담긴 작은 천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베개시 속에 이것을 몰래 넣어 놓았다. 도윤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나와 천남성. 이 가루는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되어 환각과 오한을 일으키는 독성 약재였습니다. 윤서가 잠을 잘 때마다 이 독이 피부로 스며든 것이지요. 도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집 안까지 침입했다. 언제, 어떻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틀 전 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소각장에 갔던 그 밤,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누님. 도윤은 윤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것은 역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누님을 해치려고 독을 쓴 것입니다. 가고. 윤서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독가루가 든 주머니를 치워버리고 윤서에게 해독제를 먹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방에서 구해온 감초와 녹두 달인 물입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약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관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또 대행은 누님을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되자 이런 비열한 수를 쓴 것입니다. 도윤은 윤서 곁에 앉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님,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 고울의 역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윤서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진짜 역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만든 병이었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우물가에서 발견한 독주머니와 소각장에서 가져온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관아는 우물에 독성 약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구호약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또 다른 독을 먹였지요. 서서히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죽은 거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관아가 헐값에 빼앗아 간 것입니다. 윤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모두 사또 대행과 그 배후 세력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단 말이냐? 사또 대행이 누님의 집안을 노리는 진짜 이유는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님의 아버님이 숨겨두신 환곡 장부 때문입니다. 장부, 환곡 출납 기록, 약재 유통 장부, 그리고 횡령의 증거들. 누님의 아버님은 그 모든 부정을 목격하셨고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유배 가기 전 아버지는 윤서에게 말했었지요.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이 집을 절대 팔지 마라. 이 땅 밑에는 진실이 묻혀 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모함을 받은 것도 사또 대행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도윤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님,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싸우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 정체. 네. 사실 저는 도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 누이, 윤서 누이. 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윤서의 사촌 오빠 윤겸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관아에서 포졸들을 보낸대. 내가 역병에 걸렸으니 강제로 격리시킬 거라고. 뭐라고? 그게 다가 아니야. 사또 대행이 내 집을 역병 발원지로 지목하고 집을 불태워버리거래.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을 불태운다고? 그럼 아버지가 숨겨둔 증거들이. 그게 목적입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대행은 증거를 영원히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님,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윤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누님, 일단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마을 서쪽 끝 약방 최노인 댁으로 피신하십시오. 그럼 너는? 저는 증거를 회수해야 합니다. 도윤은 마당으로 나가 밤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이 윤서를 부축해 약방으로 피신시키는 동안 도윤은 혼자 남아 집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윤서 누님의 아버지가 남긴 장부는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있다. 도윤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숨길 때는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젖지 않는 곳에 둔다. 도윤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속. 아니, 물 안이 아니라. 도윤은 우물의 벽돌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러다 이상하게 들뜬 벽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벽돌을 빼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싼 묶음이 숨겨져 있었지요. 이것이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묶음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장부와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곡 출납 장부 진짜 숫자와 조작된 숫자가 병기되어 있음. 약재 유통 기록 독성, 약재의 구매, 내역. 한양의 권력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이판서의 이름이 명시됨. 역시 이것이 윤재혁 어른이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였구나. 도윤이 장부를 품속에 넣으려는 순간 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포졸 서너 명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 놈, 뭘 훔치려는 게냐.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훔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집 주인의 것을 찾는 것뿐입니다. 헛소리, 당장 그것을 내놔. 포졸들이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2명이 나타나 포졸들을 제압했습니다. 누구냐? 감히 관아의 포졸에게. 검은 옷 사내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 암행어사의 밀명을 받은 자들이다. 물러가거라. 포졸들은 암행어사라는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 포졸들이 황급히 도망치자 검은 옷사내들이 도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도령님, 무사하십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소. 이제 때가 무르익었소.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약방으로 가다가 불안한 마음에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지요. 도윤은 윤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님, 결국 보셨군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신분은. 도윤이 품속에서 작은 패차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내의원 약재 관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의원 약재 관리를 담당하던 집안의 아들입니다. 내의원? 네. 제 아버지는 한양에서 왕실의 약재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이상한 일을 발견하셨지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왕실에 납품되는 약재 중 일부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약재를 만드는 라인이 지방고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낙화고을? 맞습니다. 사또 대행박무현은 한양의 권력자 이판서의 사위입니다. 그들은 약재 유통을 독점하며 독성 약재로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그 땅을 빼앗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윤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의 아버님 윤재혁 어른은 그 부정을 발견하셨습니다. 환곡 장부와 약재 유통 기록을 비교하다가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신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함을 받고 유배를 간 거구나. 네. 박무현은 윤재혁 어른을 제거하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혁 어른은 증거를 숨겨두셨고 도윤이 품속의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필적이 담긴 장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이것을 찾으러 온 거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도윤이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장터에서 누님을 보았을 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누님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1년 전 이 부정을 폭로하려다 역적들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겨우 도망쳐 한양에서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감찰 라인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곳으로 와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지로 위장하고 장터를 떠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님을 만났습니다. 윤서는 도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 몰랐다. 아닙니다, 누님. 오히려 저는 누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도윤이 윤서에게서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누님을 이용했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집의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심으로 누님을 지키려 한 것도 있지만 제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점은 평생 사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왔든 너는 나를 살렸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윤은 윤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1살 소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횃불 행렬이 보였습니다. 안 돼. 관아에서 군사들을 보낸다. 검은 옷 사내가 외쳤습니다. 도윤 도령님, 지금 당장 피신하셔야 합니다. 수십 명의 포졸과 자객들이 윤서의 집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송이를 잡아라. 그리고 장부를 되찾아와. 박무현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이제 도망쳐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마을 북쪽 산 너머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다. 잡아라. 뒤에서 자객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윤서, 도윤, 윤겸, 그리고 2명의 밀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이쪽입니다. 도윤이 앞장서서 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윤서는 치마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뻔했지만 윤겸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누이, 괜찮아? 응. 계속 가자. 뒤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불뱀처럼 산길을 따라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라. 놓치지 마라. 자객들의 숫자는 최소 20명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말을 타고 있었지요. 도윤은 달리면서 주변 지형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200보 더 가면 그곳이 나온다. 도윤이 미리 계획해 둔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사채 소각장이었습니다.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태우는 곳으로 항상 건초와 기름이 쌓여 있는 위험한 장소였지요. 누님,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도윤이 소각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윤아, 그쪽은 막다른 길이야. 윤겸이 외쳤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넓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화장터와 쌓여있는 건초 더미, 그리고 기름통들이 보였습니다. 자객들도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하하, 막다른 길이로군. 자객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이제 끝이다. 순순히 장부를 내놓아라. 하지만 도윤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검은 옷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 둔 횃불로 건초 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뭐야?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작정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연기가 자객들 쪽으로 몰려가도록 불을 배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기름통 주변에도 불이 번지면서
소각장 한쪽이 거대한 불벽으로 변했습니다. 연기가 앞이 안 보여. 자객들은 매캐한 연기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윤겸 형님, 지금 저쪽으로. 도윤은 미리 확보해 둔 안전한 길로 윤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연기와 불길 사이 바람이 불지 않는 좁은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객 중 일부는 연기를 뚫고 쫓아왔습니다. 놓치지 마. 그때 윤겸이 돌을 집어 던지며 자객을 막아섰습니다. 누이는 내가 막을 테니 먼저 가. 오빠, 괜찮아. 나도 곧 따라갈게. 윤겸은 처음에는 겁이 많고 소심한 인물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용기를 냈습니다. 도윤과 윤서는 산 너머로 도망쳤고 윤겸은 자객 몇 명을 붙잡아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저 꼬마 새끼, 기어코 잡고 말겠어. 자객 대장이 말을 타고 도윤을 쫓았습니다. 도윤은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 윤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아, 누님. 도윤이 달려가 윤서를 부축했지만 이미 자객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자객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 암행어사의 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소탕하노라. 수백 개의 횃불이 산 너머에서 나타났습니다. 암행어사와 그 수행원들, 그리고 한양에서 파견된 관군이었습니다. 뭐야? 자객들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작은 폐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양 암행어사의 수행 밀사로 이곳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 자들은 역적 박무현의 일당으로 국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학살한 자들입니다.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려 도윤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도윤 도령, 늦어서 송구하오. 도령이 보낸 밀서를 받고 즉시 출발했으나 이렇게 늦어졌소.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때에 맞춰 도착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윤이 일주일 전 약방 최노인을 통해 한양으로 밀서를 보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일행은 이미 사흘 전부터 인근 고을에 도착해 도윤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 역적들을 모두 잡아들이시오. 암행어사의 명령에 관군들이 일제히 자객들을 포위했습니다. 자객들은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수에 밀려 하나둘 제압당했습니다. 도윤은 윤서를 부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냐?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사또 대행 박무현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 이판석까지. 도윤은 품속의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들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암행어사와 관군이 낙화 고을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오가 지난 무렵 낙화 고을 관하 마당에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또 대행 박무현이 관복이 벗겨진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는 관군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무현, 내 죄를 아느냐? 박무현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나는 이판서 대감의 사위요. 함부로 대할 수 없소. 암행어사가 비웃었습니다. 이판서, 그자도 이미 한양에서 체포되었다. 내 배후는 더 이상 없느니라. 뭐라고. 박무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자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세 가지를 꺼냈습니다. 첫째, 환곡 장부입니다. 이것은 윤재혁 어른이 목숨을 걸고 보관하신 진짜 환곡 출납 장부입니다. 도윤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관아에 입고된 곡식은 1247석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백성들에게 대여된 것은 3156석뿐입니다. 도윤은 관아에서 단 한 번 본 그 숫자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7091석은 어디로 갔습니까? 횡령했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 끝에는 그 곡식이 한양의 누구에게 팔려갔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판서간이 판쇼자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독성 약재 증거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윤서 누님의 집 우물 옆에서 발견한 독성 약재 주머니입니다. 도윤이 검은 주머니를 펼쳤습니다. 부자, 반하, 비상. 이것들은 모두 독성 약재입니다. 이것을 우물에 풀면 역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고을에 역병이 돌았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역병이 아니라 독살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각장에서 발견한 구호약입니다. 도윤이 약봉지를 보였습니다.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독성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을 더 악화시키는.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죽은 것도 내 아이가 죽은 것도 역적 때문이란 말인가? 분노한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셋째, 윤재혁의 인장이 찍힌 서신입니다. 이것은 윤재혁 어른이 한양에 보내려다 발각되어 실패한 고발 서신입니다. 도윤이 서신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박무현과 이판서의 부정, 그리고 약재 유통 조작의 모든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서신을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요, 밀란 조작이로다. 박무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저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의 곡식을 훔쳤을 뿐이란 말이냐?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무현, 너는 백성의 고혈을 짠 죄, 왕실의 권위를 능멸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로 사형에 처한다. 안 돼. 박무현이 발버둥 쳤지만 관군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와 함께 박무현의 일당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도윤 도령님, 감사합니다. 도윤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도령, 수고 많았소.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포상을 받으시오. 아닙니다.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엇이요? 도윤이 윤서를 가리켰습니다. 윤재혁 어른의 누명을 벗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을을 제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윤재혁 어른의 유배는 즉시 해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겠소.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관아창고에서 축적된 곡식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오염된 우물은 깨끗이 정화되었고 역병으로 위장된 사람들은 해독제를 받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낙화 고을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말라붙었던 나무들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윤재혁이 유배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윤서가 울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윤재혁은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아닙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해낸 일입니다. 윤서가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윤재혁은 도윤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아이로구나. 고맙다. 아닙니다. 제가 누님을 지킨 것은 제 아버지의 한을 푸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윤재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재혁은 도윤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의원의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구나. 윤재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던 개로구나. 네. 그래서 저는 누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정의를 이번에는 제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윤재혁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그리고 이 고을이 살았다. 8년 후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낙화고을은 그 이름처럼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27살의 당당한 여인이 되어 마을의 의원이자 구휼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약방은 고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지요. 그날 윤서는 약방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님.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19살이 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라 성인과 다름없었고 얼굴에는 성숙한 지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의원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윤서가 달려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네, 누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8년 전 제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약속? 그날 밤 누님이 제 호적이 되어 주셨지요. 도윤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님 곁에서 이 고을의 의수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정말 다 컸구나. 네. 이제 제가 누님과 함께 이 마을 사람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약방 마당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네. 그러게. 둘 다 이 마을의 은인들이잖아. 윤서의 아버지 윤재혁도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도윤. 내가 내 딸을 지켜주어서.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도윤과 윤서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지혜를 모은다면 세상 그 어떤 시련도 결국은 축복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큰 인연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